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토크 민경욱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급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게 현실입니다. 북한의 의도가 여전히 불투명하고요. 북한은 이참에 남북 정상회담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이자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 전략에 말려들면 안 되기 때문이죠. 오늘 파워토크에 모시는 분은요, 정치권의 대표적인 국방 안보 전문가십니다. 백승주 의원 모셨는데요. 우리가 처한 안보 상황, 또 안보 관련 주요 현안과 그 해법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는 민경욱의 파워토크,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백승주 의원님은 다들 아시듯이 국방부 차관 역임하셨고요.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북한 연구실장 등을 두루 지내신 국방안보 전문가, 또 대북 외교 전문가시죠. 또 자유한국당의 북핵위기 대응 특별대책위원회 거기 간사도 맡고 계시는데요. 요즘 이제 갑작스럽게 한반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게 안심해도 되는 건지 전문가께서 보시는 한반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착시 현상이 좀 진행되고 있죠. 일견 보면은 북한 핵과 관련한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뉴스가 줄어들고 남북 간이 만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이 훈풍이 부는 것처럼 남북 관계가 좀 좋아지고 또 얼어붙은 게 녹는 것처럼 보이는 전부 착시 현상입니다. 북한 핵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고 또 그나마 이 한반도를 안정시켜주던 큰 축인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 또 한국과 국제사회의 동맹관계가 이렇게 이 균열의 어떤 그런 조짐도 보이고 있어서 오히려 한반도의 어떤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은 착시 현상 속에 좀 더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게 볼 때 북한 핵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모든 현상들은 하나의 거품이고 그렇군요. 착시다. 예. 이것을 냉정하게 봐야 될 그럴 때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언급해 주신 뭐 동맹 관계 또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수 끝에 유치한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했는데 북한의 체제 선전장으로 전락해버린 느낌이 많습니다. 북한의 의도대로 또 남남 갈등도 유발하고 있고요. 또 듣기에도 민망한 뭐 백두혈통이니 하는 말로 북한 인사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북한의 전략에 이제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넘어갔습니다. 아하. 예.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서 김정은이가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진행된 이런 상황들 속에 그 선수들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응원단 예술단 한 500여 명이 왔죠. 예. 그 북한 예술에 대해서 그 예술이 우리 대한민국과 서구 사회의 다른 국가의 예술하고 예술의 개념이 달라요. 이건 북한 스스로가 다르다고 얘기한 겁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2016년 5월에 보람봉 악단 현송을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예비위원이죠. 후보위원이죠. 후보위원이 단장을 했는 보람봉 악단의 그 국가에서의 어떤 해야 될 임무가 세 가지로 노동신문에 적시되어 있어요. 첫째는 음악 정치의 진지가 돼야 된다. 예술을 통해서 북한 체제를 유지시키는 음악을 통해서 체제를 유지시키는 그런 진지가 된다. 정치의 도구가 돼야 된다. 이것을 첫 번째 규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정치를 흔히 군을 앞세운 정치 아닙니까? 성군 정치. 이 군을 앞세운 성군 정치를 뒷받침해야 된다. 이렇게 임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세 번째 임무는 뭐냐 하면은 사상전의 기수가 돼야 된다. 나팔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북한 노동당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예술이 아니고 혁명의 도구예요. 그런 혁명의 도구들이 와서 그 체제 선전을 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예. 그 체제 선전을 해서 우리의 감성을 자극해서 이성을 마비시키면서 북한 체제가 얼마나 이 지구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지금으로서 가장 비참한 정권이지만 비극적인 정권이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그런 정권이었거든요. 이런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싹 이렇게 감추어 놓고 그런 예술이 넘치는 문화가 있는 그런 나라인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선전장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응원하다가 무슨 뭐 가면 있지 않습니까? 예, 김일성 가면. 그 가면에 대해서 저는 그 가면은 누구나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김일성 닮았다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할 수 있고 그걸 누가 독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림에 대해서 감상은 다 감상자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통일부가 무슨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작품 해석하는 거 보고 제가 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뭐냐? 보는 사람이 그런 느낌 느끼는 거예요. 예.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그렇게 의심을 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표현의 자유 영역이고 느낄 수 있는 자유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대로 느끼는데 그런 것조차도 좀 이렇게 보면은 북한이 이미 그 예술단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 핵에 대해서 북한 토발에 대해서 어떤 이성을 마비시키는 이런 걸 했는데 저는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 그 PD가 누구냐? 저는 이미 북한은 그걸 2002년에 했어요. 2002년 6월 29일에 북한이 우리 월드컵 준결승 하는 날 저녁에 북한이 그 도발을 해서 우리 6명의 우리 그렇죠. 현장에서 순직하고 예, 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2차 예. 교전 연평해전 때 그때 해놓고 국민들이 분노했어요. 동해는 관광선이 떠다니는데 서해에서는 우리 군이 북한 도발로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당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국민들이 그 뒤에 9월 달에 북한이 아시안 게임 부산에서 열린 아시안 게임에 만경보호에다가 미녀를 막 또 해가지고 응원을 하고 이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6월 29일에 도발을 10월 달 돼가 꽉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북한의 이런 동계올림픽에서 벌이고 있는 이런 예술단을 벌인 공연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순간적으로 우리 같이 안보 전문가들은 꿰뚫고 저거는 뭐 하는 거다 이렇게 알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그 속에 북한 핵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도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워버리는 거죠. 지워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북한 체제가 그 뭡니까? 어떻게 이복행이지만 형을 남은 나라 공안가스 아이고. 독살하는 이런 현장, 이런 극악무도한 정부 체제죠. 그 체제의 어떤 그런 허물을 덮고 또 핵 도발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 덮는 하나의 선전장으로 활용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예. 미국과 일본의 그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또 교도통신 등 유력 언론들이 한국이 남북 대화에 쏠리면 한미 동맹에 균열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또 블룸버그 통신은 김여정은 김정은이 미국의 대북 제재에 맞서는 무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요즘 그 한미 동맹 균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단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빨간 신호등이 켜졌죠. 펜스 미국의 부통령이 와서 그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와서 우리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하고 또 월비어, 예, 월비어. 예. 저 평양을 방문해서 비참하게 죽은 미국 시민 아버님을 모시고 오고 또 여러 가지 저 하는 걸 보면 메시지를 보면은 분명한 겁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위장평화 공세에 예술을 앞세운 위장평화 공세에 속지 않겠다. 그리고 동맹국가인 한국도 속지 마라. 네네. 속아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러 온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엇받지 않을 경우에는 좀 어려움을 겪겠죠. 또 특히 일본 아베 총리도 와서 우리 아베 수상이 와서 또 그런 얘기를 했죠.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 주권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메시지를 보면은 우리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스탠스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엇박자가 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빅터 차 대사 애정자가 낙마했는데 보통 낙마하면 뭐 이렇게 조용히 낙마하잖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하니까 또 이렇게 낙마 사실, 낙마 이유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코피 전략이라 그럽니까? 그 미국의 군사 옵션에 대해서 빅터 차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낙마했다고 그냥 공공연하게 이렇게
발표되고 있는데 그 빅터 차의 입장이라는 게 우리 정부 입장과 똑같은 거거든요. 빅터 입장이 같은데 그 빅터 차를 해임했다는 것은 결국은 하겠다는 우리 거죠.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동의를 기본적으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은 균열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입장 차이를 갖고 있다, 본질 입장 차이를 갖고 있다 봐야 됩니다. 예, 예. 이제 펜스 부통령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오토 원비어 부친과 동행을 했고, 다음에 천안함도 방문했고, 다음에 또 탈북자들을 만났어요. 이런 만나는 와중에 저 개막식 전에 있었던 리셉션 행사에 늦게 왔고 또 5분 만에 떠났다. 이게 큰 외교적 결례다. 뭐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요. 거기에 대한 뭐 비난 댓글들도 많이 달리고 그랬는데 의원님이 보실 때는 누가 잘못한 겁니까? 프로토콜 상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그 자세한 것은 이제 우리 정부가 초청을 했고 그날 펜스가 다른 미국 선수단을 격려해 주는 파티가 있었는데 선장이 어느 것이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림상으로는 우리가 주최한 행사에 펜스 부통령이 좀 더 충분하게 배려하지 않았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서운해할 수 있고 서운한 감정을 이렇게 설명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도 미국의 대통령이라든지 부통령이라든지 그 상원의원회 이런 분들은 철저하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겠느냐 메시지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핵을 가진 북한과 동석하기 싫고 악수하기 싫다는 이런 메시지를 만들고 싶어 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메시지를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아직은 미국은 북한의 그 핵에 대한 분명한 정책의 변화가 없는 한 북한과 악수하거나 서로 대화하고 싶지 않다. 그걸 권하지 마라. 예. 때가 아니다. 예.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그날 일정 관리를 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아까 코피 전략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코피 전략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 싸우면 코피 나면 울고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다른데 많이 때리는 것보다도 그런 생각 한다면 코만 정확하게 팡 때려서 코피 나게 하면은 이제 지는 거고 뭐 치명상도 아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함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방부 차관을 하셨던 입장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예방적인 외과적 그 타격, 뭐 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제로 타격할 가능성은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있습니다. 예. 있고요. 코피가 나면 어릴 때 싸우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코피가 난 쪽은 네. 사기가 죽습니다. 예. 계속 싸울 의지가 좀 죽고 코피를 낸 쪽에서는 막 승기를 잡았다 이런 맞습니다.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역사적 경험이 많은 그런 역사의 사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1986년으로 기억합니다만 리비아의 가다피가 그 녹색혁명을 내세워가지고 중동 국가가 올려갖고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어게인스트 도전하고 있었는데 계속 테러도 하고 미국을 괴롭혔죠. 미국이 그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데 그 가다피 코피를 냈죠. 가다피가 주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을 해서 아슬아슬하게 가다피가 살았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가다피가 기대하기로는 만약에 너들이 미국이 공격하면은 전 중동 국가와 힘을 합해서 성전, 지하들을 미국과 대항하는 전쟁을 하겠다 했는데 가다피 코피 나고 난 뒤에는 딱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다니다가 뭐 리비아 내전 속에서 결국 미국의 그 드론 공격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가다피를 코피를 내니까 가다피가 응전하겠다는 의지가 소멸되어 버렸거든요. 그럼 미국은 아마 그런 경험들도 고려를 했을 거고 진행자께서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은 전쟁 수권 법안에 따라서 미국이 갖고 있는 국내법에 따라서 적어도 3달 동안은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군사력을 사용해서 대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대외 정책은 전쟁도 포함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 대통령이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미국이 대외 정책을 할 때 그런 영국 대처 수상과 레이건이 갈등을 겪은 일이 있는데 대처가 그렇게 항의를 해도 그레나다를 공격할 때 대처가 그 공격 사실을 알고 공격 결심을 할 때 레이건 해고를 막
항의를 거칠게 합니다. 그 그레나다는 영국 연방 국가인데 미국이 영국의 동의 없이 왜 공격하냐 해서 레이건은 전혀 동의하지 몇 시간 이후에 그레나다를 공격해서 정치적 외교적 목적을 달성을 합니다. 그래서 대처도 못 말렸지 않습니까? 예, 대처가 크게 강한 여인, 철의 여인 대처도 레이건의 결심을 못 막았습니다. 그럼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 어떤 결심을 할 때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결심을 하기 바라는 건 아니지만 미국 대통령 그러한 국내법적 권한을 군사력을 사용해서 국내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 그런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예. 이런 전자유가 대외 정책, 대미 정책을 다뤄야 됩니다. 네. 그런 건 이제 섣불리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 북한이 그냥 코피 흘리고 마는 게 아니고 코피 쓱 닦고 가지고 한국 공격하고 뭐 꼭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옵션 또 예상되는 결과 코피를 낼 때는 예. 상대가 더 이상 전의를 갖지 못하도록 전의를 가질 수 없는 양의 코피를 나도록 해야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코피를 많이 흘리는 다량의 코피가 필요한 전략이 되겠군요. 저 남북 정상회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여정이 청와대 방문하면서 그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그 미사일 뭐 위기로 한반도 위기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다가 느닷없이 또 카드를 빼들었는데요. 그 북한의 진짜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진짜 속내는 국제적으로 고립이 심화되고 있고 더 촘촘한 고집이 다가오니까 북한으로서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런 고립을 탈출하려는 이런 하나의 그런 고려 속에서 제안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요. 지금 고민하고 있다 하는데 저는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외교라는 건 하나의 관례가 있습니다.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적습니까? 국력이 적습니까? 세계 위치가 합니까? 이미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으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와야죠. 당연히 예. 정상회담은 서울을 자기들 찾아와야죠. 나이도 어린 사람이. 맞습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국방차관 할 때 국방장관 회담이 중국하고 한국하고 있었는데 우리 정부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몇 번 갔는데 중국이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외교적 관례 때문에 우리가 안 가고 제가 중국 장관을 초청하는 임무를 갖고 간 적이 있는데 예. 중국이 계속 장관이 안 오면 우리가 상호주 입장에서 이건 도저히 양국 간의 군사적 교류에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다음에 1월 달에 이제 중국 장관이 오도록 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가 무슨 상전입니까? 자꾸 찾아가게? 그거는 이번에 그러면 역으로 이번엔 당신들 올 차례다. 그러네요. 김정은이가 내려와야 된다. 예. 이게 외교적 관례예요. 어느 나라 간에도. 상호주의. 상호주의 입장에서 네. 우리가 당당하게 초청은 고맙지만 이미 우리 대통령 두 분이 찾아갔어요. 방문했으니 이번엔 김정은이 내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건 상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미 군사훈련 재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평창 올림픽이 있고 평창 패럴림픽까지 가려면 3월 18일까지 이제 이어지니까요. 그 사이에는 한미 군사훈련을 이제 그 이후로 연기하겠다. 이거는 이제 서로 이해가 된 상황 같은데 문제는 이제 언제 재개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정진석 의원이 총리한테 계속 질문을 했는데도 즉답을 안 하더라고요. 언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북한과 이제 관계가 개선됐다 그러면서 평창 올림픽 이후에 북한이 그 더 연기해라 아니면 규모를 좀 줄여라 아니면 그만둬라 이런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저 대응 태세는 어때야 된다고 보십니까? 군사훈련 제가 대정부 질문 정진석 예. 의원님이 질문하기 전에 국방위원회에서 물어봤어요. 한미 군사훈련 재개하는 게 비밀입니까? 비밀이 아니래. 비밀이 아닌데 왜 발표합니까? 눈치 보기 때문이죠. 이 한미 군사훈련을 실시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미 군사훈련은 일본 아베한테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북한이 더 이상 거기에 관여해야 될 하나의 근거도 없고 들어줘야 될 이유도 없다. 우리는 우리 안보에서 필요하다 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발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 속에서 올림픽 저 서울 올림픽이 사실 동서 냉전을 종식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거든요. 그때도 우리 군사 훈련했습니다. 북한이 안 와도 88 올림픽 성공했었어요. 그래서 당당한 모습. 저는 다 그 말씀 꼭 하고 싶었어요. 아베한테 한 말씀대로 그대로 북한에도 이야기를 해라. 예. 그렇게 하면은 문제 해결되는 거죠. 그걸 뭐 우리가 고민할 일이 뭐 있습니까? 맞습니다. 고민하는 자체가 이상합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좀 짚어보죠. 얼마 전 북한의 그 건군절 열병식 얘기입니다. 지난해보다 규모가 뭐 축소됐다, 또 생방송을 허용하지 않았으니까 평창을 배려한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던데 뒷부분 생방송 부분은 제가 좀 아는 거고 그런데 이게 지난해보다 좀 축소됐으니까 축소됐다는 게 맞는 얘기인지요? 저 안보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냉정하게 동원된 숫자나 뭐 이런 부분들의 축소 규모는 그렇게 축소되었다고 저는 안 보여집니다. 한 12,000명의 예, 그 장병들이 했고 한 시민들하고 합해서 한 5만여 명이 참가를 했대 영하 11도 정도 했고 지난해는 보통 이제 북한이 건군절을 북한이 1948년도에 2월 8일에 정부도 수립하기 전에 군대를 먼저 만들어요. 그 군대를 먼저 만들어서 그것을 하다가 78년도에 그걸 좀 당겨서 32년도에 자기들 말로 속칭 그 유격대를 만들어서 항일 유격대를 만들었다를 참 건군 기념절로 해서 4월 25일로 합니다. 4월 25일로 하던 것을 2월 8일로 바꿨는데 이번에 뭐 이걸 가지고 줄였고 생중계를 안 했으니까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민 의원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북한이 뭐 시청률 경쟁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중계하고 녹화중계하고 시청률 경쟁이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인민들 더 많이 보여주는 게 어느 게 좋냐.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극적인 반전 요소도 있고 저녁에 할 때는 편집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편집을 하면 연도의 시민들의 반응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엉성하던 것을 조금 조정할 수 있거든요.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북한이 좀 더 잘 선전하기 위해서 그런 녹화 중계를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우리 조라고 우리 고려해서 했다 이런 것은 그야말로 상상 속에 북한 듣기 좋은 좀 뭐랄까 경강부회다. 맞습니다. 시청률에 아무 시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경강부회다 이렇게 봅니다. 뭐 그들이 시청률에 신경을 쓰지 않겠지만은 저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의 취재를 불허하기로 했다. 외신들의 현장 취재를 불허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다 평창을 배려한 거라고 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화면을 더 극적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다음에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자들이 그쪽 가서 취재를 하면 엉성한데도 좀 취재를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 자기네들 눈으로 봐서 자기네들 체제 선전하기에 딱 좋은 것만 골라서 편집을 해서 이제 나눠주는 거죠. 나눠준다고 그걸 받지 않을까요? 다 받습니다. 지금 모든 시선이 이 평창 올림픽 한반도에 쏠려 있기 때문에 외신 기자들이 그걸 안 받을 리가 없죠. 그 열병식 우리가 이제 휴전 협정이니까 이제 기술적으로는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우리나라인데 이제 핵을 갖춰서 대한민국과의 체제 전쟁에서 자기네들이 이겼다. 군사적으로도 이겼다. 이거를 선언하는 그런 열병식이 아니었나. 이제 자기네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지연 악단두를 보내고요. 다음에 평창에 그 인공기가 펄럭이게 하고 이런 모든 게 그들의 해석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아요. 우리 정부도 다 안다 그래요. 북한이 우리 올림픽 축하해주고 올림픽 성공시키기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삼척동자라도 아는 거죠.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북한은 이런 이용 목적을 갖고 올림픽을 악용하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이런 의도를 알고 북한을 좀 다루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제기하면은 이것은야말로 대북 정책의 지렛대가 돼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갖고 북한 체제의 다른 장점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다원주의 체제입니다.
북한에 이렇게 그 가면을 보고 북한은 이게 아니다 하면 전부 아닌 걸로 해석하지만 우리 체제는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체제예요. 정당별로. 이것을 우리가 무슨 주장만 하고 반론만 제기하고 이거 이런 의심이 된다 하면은 색깔론으로 해서 뭉개버리려고 하지 말고 북한 사람에게 당당히 해야 된다. 우리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단체마다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 무슨 뜻을 했는지 뭐 가면을 이렇게 하니까 우리 체제 일부에서는 이런 의심을 하고 이것이 대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시키고 분열을 시키니까 이런 건 좀 유의해달라. 네. 우리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우리 체제의 장점으로 알고 자산으로 활용해서 북한을 다뤄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뭐 정책을 요구할 때 미국도 계속 그 시민단체라든지 뭐 이익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익단체를 내셔서 정책을 자기들 입장 관철 하듯이 우리도 북한을 다룰 때 정부와 다른 입장을 가진 정당 또 이런 전문가들 입장을 언론에 비슷하게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해서 그것을 망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체제가 너들 뜻대로 우리 체제가 그렇게 움직인 체제가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다원주의적인 의회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다. 이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쪽은 지도자 하나 결심하면 다 가지 않습니까? 다른 입장 내놓으면 색깔로 뭉개버리려는 이런 게 대단히 우리 체제를 약하게 만들고 허약하게 만들고 장점을 못 살리는 이런 정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며칠 전에 방송에 나와서 멋진 얘기해 주시던데 돈 세탁이 아니고 뭘 세탁하러 이 사람들이 왔다고 표현하시는데 한번 왜 네. 왔느냐 네. 한마디로 딱 줄여서 이야기하면은 체제 이미지가 너무 나쁘니까 체제 이미지 세탁하러 왔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창 올림픽 그 경기장이 빨래터가 됐군요. 그들의. 예, 오늘 민경욱의 파워토크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미 관계와 북핵 문제 또 대북 정책 등 중요한 안보 현안들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 또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골든 타임에 접어들었다는 그런 귀중한 엄중함을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간 내주신 백승주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민현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